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책 결정 모형 세 번째 단계인 점준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학습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육 행정 부분에서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제 내가 정책 결정 모형을 공부하고 있는구나. 그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쉽게 얘기해 보면 어떠한 하나의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조직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세운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어떻게 찾아오고 그거에서 맞는 대안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대안들을 어떻게 비교 분석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그 설정된 대안을 통해서 실행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나 문제 행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어떤 핵심 길을 찾는 것도 되고 아니면 미래를 위해 나가는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가는 데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 행위가 바로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 결정 모형에서 합리성 모형 이제 인간 이 안에는 결국 또 인간에 대한 그 기본 관점이 담겨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합리 모형은 인간은 최적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존재다 이렇게 봤고, 만족 모형은 아니다,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의와 토론을 거치다가 어느 일정 수준에서 만족된 순간이 딱 오면 거기서 그만두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점증 모형은 어떠냐? 점증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합리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만족 모형과 유사합니다. 제한된 합리성.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 모든 요소를 다 파악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러면 만족 모형과 다른가? 이 부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족 모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최대한 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노력하고 어느 순간에 만족스러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 대안을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점증 모형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한된 합리성이 있는 건 맞지만 기존의 대안을 일부 수정한다는 측면에서 점증 모형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최대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기존의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을 내가 조금 수정해서, 왜냐면 기존 정책에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정책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새로운 것들을 막 찾아보는 건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과 대안을 약간 일부 수정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현 상황에 적용시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금씩 수정해 나가보는, 또 안 맞으면 또 일부 조금 그 기본 틀에서 일부 조금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 결정 모형을 해 나가는 게 점준 모형입니다. 근데 결국 점준 모형이나 만족 모형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솔직히 정책 결정 모형 정말 쉽습니다. 이 단어는 뭐가 쉽냐면 그냥 인간을 일단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만 딱 결정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합리 모형이든 아까 봤던 만족 모형이든 점중 모형이든 약간 일부 절차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야에 따라서 이 그 정책 결정 과정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점중 모형의 핵심 포인트는 기존에 있던 정책을 일부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것만 하면 솔직히 한 70%는 다 이해하신 겁니다. 정책은 기존 정책, 전년도 예상 혹은 전의 사례를 기초로 하여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결함을 교정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기존 정책을 토대로 그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모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반드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전의 사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결함을 교정하는 수준에서
무언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점중 모형이구나. 이 점증 모형을 주장한 사람은 여기 보신 것처럼 린드블럼과 윌답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윌답스키라는 사람이 이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보냐면 제한 합리성 때문에 이제 그 이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제한된 정책 목표와 대안, 그리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책 문제를 살피고, 이거 똑같습니다. 만족모형과 다양한 정치 세력들 간의 타협의 소산인 정책은 가능한 한 기존 정책과 유사하게 제시되므로 현실적으로 정책이 소폭적인 변화만을 반영한 형태로 결정된다고 본다. 맞잖아요. 왜냐면 결국 이 정책 결정 과정도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인데, 아니 기존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이걸 바꿔 나갈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예 새로운 걸 딱 해버리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아예 뭐 새로운 걸 하겠지만, 결국 기존의 그 틀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 정책을 수정해 나갈 거니까, 따라서 어차피 그게 큰 틀에서 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 산불이란 거예요. 이 정책 결정 과정을 따지고 보면. 따라서 소폭적인 변화가 반영된 상태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이 정책 결정의 이론 중 하나, 정책 결정 이론 모형 중 하나이고, 모든 정책은 점증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성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자, 여기서 이 부분, 이게 예를 들면 이 정책을 수정한다면 새로운 정책들을 막 탐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부분 수정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서 뭔가 이 끝부분 이런 모양으로 수정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현 상황에 적용했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럼 또 이 부분 수정하겠죠. 근데 우리 모든 정책들이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든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예산 정책이든 아니면 뭐 지원, 우리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 지원자 보조금 정책에는 보면 다 일부 정책안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조금 이 부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뭔가 획기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대안이 탁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위험 부담 없이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정책과 조금만 다른 새로운 정책 대안의 모색에 초점을 모아 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이론적 모형이다. 그래서 이 점증 모형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정의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특징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 쓰는 거. 이 네 가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 의사결정 모형이 나오냐? 저는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이 정책 의사결정 모형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써야 되는 내용도 분량도 너무 적절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합리 모형이나 만족 모형이나 이 점증 모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 기준에서 이게 뭐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공부 안 하셔서 이게 왜 모의고사 어렵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나올 가능성은 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파트에서. 물론 뭐 리더십이나 뭐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나올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본 어떤 뭐 이론들 막 행정에 대한 어떤 이론들보다는 이 부분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증 모형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일단 첫 번째, 점증적 수정을 추구한다. 두 번째, 목표와 수단의 상호 조정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계속적인 결정을 추구한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증적 수정은 뭐냐면, 이거 뒤에 가서 제가 세부적으로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일단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일단 점증적 수정이란 거는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건 불가능하고 완만하면서 지속적인 수정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의 큰 틀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틀을 완전히 뒤바뀐 대폭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의 현상에 대한 어떤 유지적 보수적인 결정으로 조금씩 뭔가를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모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증적 수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목표와 수단의 상호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목표와 수단이 상호 연관되면서 계속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점중 모형은 한 번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목표와 수단이 끊임없이 재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표가 수립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성립되겠죠. 근데 이를 수행할 만한 이 마땅한 수단이 없으면 동원 가능한 수단에 또 맞추어서, 그러니까 목표를 행할 수 있을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원 가능한 수단에 맞추어서 다시 목표를 또 재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단과 목표 간의 계속적인 상호 조정을 통해서 모형이 조금씩 그 결정이 정책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수단은 상호 연관되면서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주면서 목표도 지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속적 결정은 뭐냐면 정책 결정은 몇 번이고 시행착오를 겪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 번만에 이 정책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되니까 계속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강의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